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그 원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국에서 볼 때도 외신에서도 그 IMF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지나친 재정 확장 정책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여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환율 방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이제 고령친화 산업이라든지 그 의료 서비스 이런 쪽이었는데, 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자기 분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 안보라든지 요새 워낙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여러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예,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그 통화의 수급에 따라서 늘 변동이 있는 거고, 또 환율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수출 기업이나 아니면은 관광 산업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부담이 되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된다는 그런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화 수급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강달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강달러가 아닌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원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요런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인제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인제 '중장기적인 경제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이제 악화되면은 거기에 영향도 받고, 또 지금 요즘에 외신에서도 그 IMF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지나친 재정 확장 정책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이제 기업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외부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과거에 보면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에. 그런 것들이 있고, 수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R&D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죠, 사실. 이 일본 관광이 한때 굉장히, 이게 지금도 많이 가지만 일본 관광이 저렇게 활성화된 거는 역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게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가가 아주 비싸면은 또 이렇게 많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나라의 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우리나라 당장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석유를 수입을 하지, 물론 이제 석유 화학 같은 경우 석유를 정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수출을 다시 하기도 하지만, 모두 대부분의 원자재를 우리는 수입을 합니다. 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평가절하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게 국내에서 경기가 막 좋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같이 임금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환율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부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임금에 그대로 반영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제 서민 생활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렇게 꼭 긍정적인 면보다는
아마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더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원화를 보유하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환율이 이게 변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뭐 여전히 원화가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요. 갑자기 뭐 경제가 과거에 뭐 우리나라 97년도에 그 외환위기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장은. 그러니까 뭐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다만 큰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쪼끔 자산을 분산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얻게 되는 이점과 실점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확장 재정을 하면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는 있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는 거니깐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음 재정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대니까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은 곧 이제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인제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IMF에서도 권고를 한 게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표명을 했죠, IMF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고령화율이 다른 나라랑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약간 다른 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21% 전체 인구의 21%가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고령 사회라고 해도 그게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을 전기 고령층하고 후기 고령층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75세인데, 이 전기 고령층 시절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정의 압박이 좀 덜해요. 물론 이 연금을 받긴 하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적어요. 전기 고령층은 그 정부 보조를 받는 액수가 아무래도 의료 쪽에서 더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덜한데, 75세 이상을 넘어가는 후기 고령층이 되면은 이제 의료비 부담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초고령 사회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젊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65세인 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노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도 한 75세에서 80세는 돼야지 인제 '아 진짜 노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198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 초년생 기준을 이제 몇 년으로 보느냐는 다른데 대충 한 25세라고 따지면은요, 그게 64년생이 됐죠. 예. 그러면은 아직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부터 연금을 낸 게 아니라 뭐 30이나 40세쯤 돼서 연금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금 수급액이 적어요. 근데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분들이 인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을 낸 사람들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연금 받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요, 그때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인당 연금 수급액도 늘어납니다. 뭐 연금하고 인제 재정은 쪼금 분리돼 있긴 한데 어쨌든 연금도 그러니까 고갈이 인제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 그 고령층에서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노인들 인제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거든요. 그 수급자의 숫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이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뭐 유럽보다 훨씬 낮은 걸로 보이지만 이거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그래야지 후세대한테 짐을 좀 덜 지울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 확장을 인제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담을 인제 후세대한테 자꾸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야 물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게 그게 뭐 타당할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또 과도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IMF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이제 좀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한 거죠. 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결을 잘 못했는데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 그리고 요런 나라들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50% 이하입니다. 거기도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그 눈여겨볼 만한 게 유럽 전체 나토가 인제 국방비를 다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다 올라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준칙이 굉장히 세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 60% 정도에 이렇게 대충 맞춰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고걸 좀 깨고 거기다 쪼금 더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덜란드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방비를 늘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교육 예산의 일부를 빼서 쓰기로 했어요. 그 GDP 대비 이 부채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러면 되지 않냐.' 다른 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를. 아니 주둔 거를 깎는다는 건데 그걸 깎아서 국방비를 쓴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들이 수용을 하는 나라거든요. 저도 그 네덜란드가 인제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덴마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덴마크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당연히 그렇잖아요. 정치 집단끼리 만나면 항상 보면 "돈을 더 풀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하면 표를 더 받기 마련인데 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저도 뭐 그쪽에 대해서 요새 그래 가지고 저도 최근에 인제 그쪽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 원인이 뭘까?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수용할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거든요. 복지를 줄인다.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추가적인 복지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별로 없고 재정을 갖다 항상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도 그걸 갖다가 상상이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수용을 하는데 그 국민들의 심리가 왜 그렇게 인제 사회 분위기가 잡혀갔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건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저는 한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물론 뭐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인구도 인구의 숫자라든지 인구 구조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그런 타협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지금부터 이렇게 착실히 해서 그 원인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이제 4천억 달러 좀 넘죠. 그래도 지난달에도 어저께 제가 봤는데 보니까 지난달에도 외환보유고는 쪼금 늘었더라고요. 자꾸 뭐 외환위기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율 올라가니까 97 년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97 년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식의 외환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사태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97 년도에는 정말 단기 차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종근사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인제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해서 국내에서 그보다 좀 더 높은 이자로 다 빌려주고 달러를 그러고 받고 하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딱 끊어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그 단기 차입이 끊어지고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서 인제 얘기를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환율 방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 이렇게 외환 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갑작스러운 변동에는 일시적으로 돈을 좀 투입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하는 거는 좀 무모한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정말 돈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은행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4천억 달러가 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 외환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대응할 생각 자체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외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환율 방어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샥이 팍 올 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뭐 환율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능력은 지금은 충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한 게 많아요. 근데 금 보유량이 1.2%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중에서. 그리고 뭐 가상화폐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독일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때도 '금값 오를 거다.'라는 거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근데 그걸 안 샀던 게 과거에 자원 외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을 샀다가 그게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죠. 가장 안전한 거 그럼 뭐 달러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광물이라는 거 있죠. 금이나 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비난을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약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더군다나 달러에 대한 그 신용도도 요즘 들어서 보면 조금 약화되고 있고 실제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저 뭐 금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자산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좀 자산을 좀 이렇게 다양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 책임을 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정치권이라든지 모두가 다 국민 모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요걸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큰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셧다운이라는 게 아니 정부가 셧다운 됐다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를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다들 '어 그런가 보다.' 이게 좀 그 다른 이슈들이 워낙 크게 많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근데 셧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정부가 다 멈추는 건 아니고요. 필수적인 거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 인제 그런 필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제 다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자연 공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다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방,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 안전 뭐 이런 거 헌법상 기능 이런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유급 휴가를 갔는데 그 숫자가 한 70만에서 80만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못 받고 쉬고 있는 거죠, 강제로. 인제 이게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그러니까 트리거 자체는 뭐였냐면은 그 흔히 그 의료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였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 케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계속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요걸 인제 그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공화하고 민주당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지금 예산 지급해야 되는 게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반강제로 휴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셧다운이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미국에서. 몇 번 있었는데 보통 한 1-2주 안에 다 해결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장기화되고 있죠. BBC에서 한번 보도가 나왔는데 일주일 셧다운이 되면은 GDP가 0.2% 하락한다 뭐 이렇게 BBC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거고요. 왜냐하면은 다시 인제 돌아오면은 셧다운이 끝나고 인제 언젠가는 봉합이 될 테니까 돌아오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0.2%는 좀 과장된 거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국가 신뢰도와 달러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말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말을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깐요. 굉장히 안 좋고 미국 국가 신뢰도도 떨어지는 건 맞지만 저는 이게 개인의 변덕이라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약간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보면은 과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까지는 보면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신사적이고 점잖았어요. 물론 뭐 구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공격도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제 자기가 한 말은 좀 지키고
그래서 좀 점잖은 경찰 뭐 어른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난 더 이상 그거 안 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미국 국익 우선이야."라는 거를 정말 아주 확실하게 이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제 말 안 들으면은 주먹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점잖은 강대국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인제 미국은 더 이상 쉬운 소비 시장이 아니야. 니네가 와서 우리를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소비 시장이 아니야.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공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덕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동성 자체를 늘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를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 이자 부담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1%만 1%가 아니라 0.5%만 내려가도 엄청난 부채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그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 월이니까 아직 뭐 상당히 많이 남긴 했지만 서서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때 선거 직전에 가 가지고 막 부양을 하면은 효과가 그때 가서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미리미리 고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양을 하려고 한다. 저는 뭐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크죠. 네, 이건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사례입니다. 벤 버냉키가 21 세기 통화 정책이라는 책 자기 자서전 같은 걸 썼는데 거기서도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 연준 의장들하고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최고의 연준 의장으로 뽑는 사람이 마틴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윌리엄 마틴. 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트루먼하고 되게 친하고 트루먼이 자기 인제 말하자면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굉장히 속된 말인데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막 "돈 풀어라." 뭐 이렇게 해도 안 풀고 굉장히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이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연준은 파티가 달아오를 때 과일 바구니를 치운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과열을 막는 게 연준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연준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게 뭐 해외라든지 이런 해외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뭐 고용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정확하게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하고는 시대가 워낙 다른 시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연준의 고유 업무를 규정을 했고 이걸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해서 60 년대에 미국의 높은 성장,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인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버냉키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마틴 의장을 갖다가 높게 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정부와 다르게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 번스라는 의장인데 버냉키 전 의장은 아서 번스를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친해요. 닉슨하고 번스하고. 그래 가지고 닉슨이 밑에 재선을 위해서 통화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인제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통화를 다 푼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서. 근데 그게 인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인제 그때 나중에 80 년대에 볼커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인제 뭐 긴축 재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레이건 대통령 처음 됐을 때죠. 80년 초반에.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 고용도 안 좋고 물가는 굉장히 높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제 딱 물가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고 인제 레이건 대통령도 경제 정책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좀 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좀 비교적 편안하게 했던 것도 있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고 하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인제 90 년대 이후에 또 성장에 상당히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그러면서 버냉키가 버냉키의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2 기 시절에 연준에 대해서 자꾸 압박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고 그 책이 나온 거는 2 기가 시작된 지금처럼 이게 진행되기 전의 얘기니까 거의 요즘 얘기는 안 썼는데 만약에 지금 책을 다시 낸다면은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더 버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연준의 그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거는요. 통화 정책이 사실상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선거 때마다 돈 풀어요. 선거 때마다 금리 낮추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버블도 계속 같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러한 행동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지속 중인데 과거를 봤을 때 자산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게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이죠. 지금도 사실은 거의 IT 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IT 중에서도 인제는 그때하고 그때는 그냥 IT 그냥 닷컴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막 그냥 막 묻지마 투자였는데 지금은 AI 쪽으로 그게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쪽도 있지만 AI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AI 그 흔히 이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식 얘기할 때 PER이라는 거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지죠. 근데 이 PER이 지금 현재 AI 쪽에서는 40배 이상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과열은 맞죠. 근데 과거의 과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요. 그때는 정말 그냥 IT라는 그 넓은 범주에다가 마구잡이식의 묻지마 투자였는데 지금은 AI 테마라는 하나가 확실하게 이제 이걸 이끌고 있다는 거하고 또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고 뭐고 막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가 ETF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불안정성이 조금 덜하죠. 그래도 ETF 위주고 뭐 연기금하고 기관 중심의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버블이 조금 덜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시중에 그냥 코로나 때 많이 풀렸던 돈들 이런 돈들이 아직 완전하게 회수가 된 상태가 아닌 거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좀 많은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쪽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위협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AI가 끌고 나가면서 그 유동성이 많고 이게 좀 복합이 된 거죠. 유동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AI라는 테마주가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때만큼 묻지마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과열의 조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이걸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개인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라 그러죠.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식에서 보면은 미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그 투자자 마진 계좌 부채 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 미국 그 증권업 규제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나온 통계를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나오는 데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채 잔액이 현재 개인의 그 잔액 중에서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 계좌 중에서 부채 잔액이 2024년 1월 대비해서 현재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를. 이건 좀 아까 그리고 PER이 40배 이상 되는 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과열의 조짐은 있습니다. 분명히 과열의 조짐이 있지만 그래도 2000년대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지금이 그래도 약간은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투자 한쪽이 ETF라든지 그 기관 중심 그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점에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거 아닌가.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과열인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2000년 초반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